안녕하십니까. 2020 대한민국 식품대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 외식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더바이어 편집인 임동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 외식 시장의 변화를 업계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강연과 함께 토론으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상명대학교 경영학부의 양석준 교수님, 우체국 쇼핑의 방영수 실장님, 경희대학교 식품 외식경영학과 김태희 교수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 이후에 동국대학교 식품산업학과 권순구 교수님을 좌정으로 모시고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석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양 교수님은 유통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아주 특별하죠. 실제로 롯데마트에서 바이어로 근무하신 이력이 있고 교수로 활동하면서도 식품 유통시장의 변화를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진단하는 분입니다. 양 교수님의 발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그 견해를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경영학부의 양석준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경제 저성장 시대의 농식품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경제학자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한 큰 변화가 무엇인가라는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의 변화보다는 속도의 변화,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농식품 소비와 유통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저술할 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학교가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 변화 방향이 과연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바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변화 방향이 저 또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책을 저술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책을 저술하면서는 사실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보다는 기존 농식품 소비와 유통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이런 방향이 어떻게 속도가 빨라졌는지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저성장이란 것에 중심을 두고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대형마트, 또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그런 유통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유통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벌써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19년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1위 유통업체는 농식품 분야조차도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전개하던 대형마트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대형마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나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도 지속적으로 아마 오프라인 유통이 축소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아마존 때문에 월마트가 한때 고생을 했지만은 월마트도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마련했고요. 그 이후에 월마트,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월마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크게 성공했던 기업들도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도 오프라인 매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홀푸드마켓을 인수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가 새롭게 허마셩셩이라는 그런 오프라인 슈퍼마켓을 오픈하는 등 온라인 기업도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이 자체가 오프라인, 즉 대형마트, 대형마트와 주로 관계 있는 오프라인들도 충분히 어떤 하나의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할인점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K마트 1호점이 1962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1993년에 1호점 매장을 개설을 했고요. 실질적인 경쟁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이후 한 10년 정도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성숙기를 맞이했고요. 그 이후에 1990년대 이후 2010년 이후를 지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온라인 유통업체가 지난 1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유통구조의 변화 때문에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와 유통의 구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의 발전과 더불어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과 이 온라인 유통 구조가 발전하는 것들은 연결이 좀 돼 있고요. 이런 가구 변화, 이런 부분들이 유통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마켓도 사실은 여러 종류의 그런 시장들이 존재합니다. 오프라인을 예로 들면요.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 유통할 때는 오프라인을 어떻게 유통합니까?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백화점이 어떻게 하면 납품할까요? 혹은 할인점이 어떻게 하면 납품할까요? 그럼 편의점, 전통시장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반해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온라인 어떻게 납품하면 되나요? 어떻게 온라인 시장 유통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온라인도 굉장히 다양한 업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업태마다 고객 그리고 상품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하려면은 이런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통적인 이런 온라인 마켓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전통적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인터파크,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전통적인 온라인 마켓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도 PC 기반이 있고 모바일 기반이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했던 업태는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티몬 이런 업태들이 있습니다. 이 두 업태는 고객이 구매하는 패턴이라든지 혹은 구매하는 시간대, 광고하는 방법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다 완전히 다른 업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외에도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같은 농식품 전문 쇼핑몰도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다른 업태랑은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1위로 올라선 업태는 G마켓이나 쿠팡 같은 곳이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1등으로 올라갔는데 또 네이버의 운영 원리, 네이버의 유통하는 원리도 앞에 G마켓이나 쿠팡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소셜마켓 이런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이거 외에도 또 오프라인이나 기존의 홈쇼핑 업체들, 오프라인 업체들이나 홈쇼핑 업체들이 자기네를 확장한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해외 직구몰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직접 판매하는 이런 직구몰 같은 경우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을 해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주목할 이런 업태로 꼽는다면은 아까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은 라이브 커머스 혹은 미디어 커머스라고 부르는 유통업태가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2021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업태라고 저는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는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한국보다 조금 소매 유통 같은 경우는 속도가 조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크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이런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크는 걸 보면서 한국의 롯데라든지 신세계, 현대 이런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재빠르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라이브 커머스는 일종의 개인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라든지 혹은 네이버 어떤 동영상 이런 미디어에서 방송을 하시고 이런 해당 방송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은 따로 쇼핑몰을 열어서 이런 방송한 부분들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을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라이브 커머스고요. 방송이 미리 나간 다음에 나중에 그 쇼핑몰에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은 미디어 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례를 얘기 드리면은 지난 5월에 AT에서 주관해서 중국의 리자치라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리자치라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한국에 유자차를 판매했는데요. 이때 리자치의 방송을 보려고 동시에 접속한 분들이 약 3,155만 명이었고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유자차를 5만 개 주문했는데요. 1분 20초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1분 20초 만에 매진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리자치가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구매를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업체가 단순히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5만 개를 판매하고 끝난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 달 6월 달에도 평달 대비 매출이 1333%나 늘어나는 등 엄청난 판매 효과가 실현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코트라에서 2020년에 약 161조 원 정도의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유통시장이 한 8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곧 이런 라이브 커머스 혹은 미디어 커머스 시장이 한 20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를 이제 막 시작하고요. 이런 잘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는 회사는 쿠켓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늘 뭐 먹지라든지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요. 이런 제품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CJ ENM 같은 경우도 MCN, 즉 멀티 채널 네트워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이아 TV라는 곳에서 나이아 마켓을 지금 또 새롭게 개설해서 참PD라든지 박꿈남이라든지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자기가 홍보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케팅 포인트를 짚기 위해서 향후 소비 시장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코로나의 가장 큰 영향은 집밥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식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집에서 밥을 먹는 이런 시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밥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한국에서는 집밥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런 시간을 좀 더 중시 여기는 문화가 점점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이런 집밥 시장들이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다시 성장을 했지만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현재 코로나 상황보다는 집밥 시장이 잠깐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집밥 시장이 커지는 이런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밥 시장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집밥 시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3인 이상의 가구고요. 또 하나는 1, 2인 가구의 집밥 시장입니다. 이 두 집밥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3인 이상의 가구의 집밥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정한 시간에 집밥을 먹는다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집에 아이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들이 이런 특징인데요. 이 3, 4인 가구의 집밥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시장도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집밥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곰탕을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곰탕을 집에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카레를 하면은 또 카레도 한 일주일 먹었고요.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고 수용되는 이런 시장이었는데요. 요즘은 그게 어렵습니다. 유튜브라든지 각종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요리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요리를 한번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일주일 동안 카레 먹거나 일주일 동안 곰탕 먹는다? 좀 어렵고 이런 자체가 모든 가족들한테 고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새로운 요리들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요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 4인 가구도 최근에 급격하게 HMR,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3, 4인 가구의 HMR,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어나는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냉장을 좀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맛있는 거, 특이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된 데이터를 보면은 3, 4인 가구용
그런 HMR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들이 밀포유 나베라든지 이런 제품들입니다. 좀 특이하고 딴 데서 먹어보기 힘들고 또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HMR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 2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아니라 저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식품 소비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구도 굉장히 큰데요. 2020년 현재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전체의 5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수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3인 가구나 4인 가구는 비정상,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정상이라고 분류될 정도로 급격하게 커진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와는 달리 HMR을 소비하는 선호 패턴이 좀 다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 집에서 밥 먹을지 모르는 가구입니다. 이 때문에 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서 많이 팔리는 이런 가정간편식은 냉동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냉동 도시락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냉동 도시락 같은 경우는 3, 4인 가구는 좀 맛있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단짠을 허용했는 데 비해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단짠은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주로 먹는 이런 HMR 이런 경우는 좀 건강하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이런 식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대응하는 그런 도시락을 보시면요. 대부분 작습니다. 300칼로리 내외로 아주 작게 만드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건강함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통과 산지의 이런 패턴도 좀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지에서는 지금까지 최근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많이 대응했던 게 소포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위해서 아무리 소포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양파를 한 개 사면 혼자 있으면 반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포장이 아니라 HMR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산지에서도 HMR을 직접 제조할 수 있게 APC의 구조라든지 APC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도 유통 같은 경우도 이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시장들이 전부 다 HMR 쪽으로 집중됨에 따라서 신선식품의 유통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정간편식을 늘리고 이런 부분의 유통을 강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간편식 같은 경우는 밀키트나 HMR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성장함 자체는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을 보면은 코로나의 영향보다는 다른 쪽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집에서 어떤 식재료를 사서 요리해서 먹었을 때 취미생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버리는 식재료가 많거든요. 3인 가구, 4인 가구 같은 경우도 이런 가정간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코로나의 영향보다는 유튜브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 미디어에서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제안하고 이런 새로운 음식들을 맛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 즉 매일 같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다른 것들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 시장은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석준 교수님의 진단과 전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언택트 문화죠. 식품업계의 온라인 전략을 우체국 쇼핑의 방영수 실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방형수 실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농수축산물 생산자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택트 소비 시대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온라인 쇼핑 환경 변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 전문 공공 쇼핑몰인 우체국 쇼핑의 코로나 이후 변화된 현상을 내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환경과 우리 쇼핑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농수축산물 생산자분들이 언택트 소비 시대에 어떻게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을 증대시킬지, 어떤 플랫폼과 채널을 활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프라인 매장 출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빠르고 편리한 배송을 무기로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4조 3,800억 원으로 작년도 19년 동월 대비 27.5% 증가하였고, 모바일 채널 역시 27.8% 증가한 9조 3,2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매 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4분기 소통유매업 경기 전망 지수 역시 평균 85로 반등 양상이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 업계만 100을 넘김으로써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쇼핑 품목 중에서도 식품군의 성장이 뚜렷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식품 부분 거래액은 2조 2,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8%, 거의 5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고요. 전체 증가분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식품의 세부 카테고리 중에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 비중이 낮았던 신선식품을 포함한 농수축산물의 거래액은 5,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1.4%나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의 소비 트렌드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상품, 국내산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고객의식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 외식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편식, HMR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5, 60대 중장년층의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 추세입니다. 코로나19는 노령층으로 갈수록 더욱 엄격한 외출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슈퍼마켓, 쇼핑몰 등 오프라인 상점 방문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장년층의 모바일 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이기는 했지만은 매장에서 실물을 직접 보고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던 소비층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이용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의 이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온라인 쇼핑의 환경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으로는 좋은 식품으로 특화된 우리 우체국 쇼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체국 쇼핑은 신규 회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초기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신규 회원이 110만 명 가입하여 9월 누적 기준 전년 대비 신규 회원이 16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쇼핑의 총 회원도 약 500만 명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47.5% 증가하였습니다. 우체국 쇼핑 웹과 모바일 채널을 통한 방문 고객 역시 늘어났는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불안했던 지난 2월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의 영향으로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평균 방문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방문자 수도 2019년 260만 명에서 2020년 코로나 이후 382명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46%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모바일 방문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모바일 월 평균 방문자 116만 명이 2020년에는 236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104.1%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으로의 구매 채널 전환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문 증가에 비례하여 구매 회원 역시 증가하였는데요. 또 외부 쇼핑몰과 같이 우체국 쇼핑도 역시 5, 60대 장년층의 구매가 전년 대비 92.4%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구매 회원이 61.1%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먹방, 또 요리 프로그램 등 사회적 트렌드와 재택과 같은 생활 변화로 남성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식품 쇼핑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별, 연령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30, 40대 여성이 142.1%, 또 5, 60대 남성이 63.2%의 유의미한 구매 증가를 보였습니다. 우체국 쇼핑에서도 건강식품과 간편식품 매출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복 등 전통적인 보양 음식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유산균이나 홍삼액 등의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늘었고요. 건강즙이나 농축액 역시 95%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외식이 줄고 간편한 집밥이나 혼밥 선호 현상을 반영하여 반조리 즉석식품, 또 반찬류, 과자, 음료, 유제품 등 간식군 또한 전년 대비 63% 증가된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도 소비 진작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객은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할인 정보를 공유하는 알뜰한 소비가 늘었습니다. 지자체 등 정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 급식 납품용 농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생산농가, 어가 등의 판매를 확대하는 등 공적 예산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체국 쇼핑에서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 부처와 그리고 전국의 40여 곳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3월부터 국민건강 프로젝트, 릴레이 팔도 상품전, 힘내라 대한민국 등 다양한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147.5% 증가한 57억 규모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총 552억 원 농수축산물을 판매하여 생산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체국 쇼핑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대내외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생산자분들이 어떠한 온라인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품질 관리, 또 맞춤 기획, 환경 친화, 상세 정보, 프로모션 등 5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품질 관리입니다. 보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온라인 식품 구매에서 가장 핵심은 당연히 상품 그 자체입니다. 고객은 건강에 더욱 민감해졌고 웰빙과 행복, 건강을 추구하는 깐깐한 고객이 상품을 더욱 꼼꼼하게 비교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식품의 성격상 기존 구매자의 입소문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바이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점 없는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객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상품 기획입니다. 집밥이나 혼밥, 즉석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와 1인 가구 등 다양해진 가구 구성을 반영하여 맞춤 상품 기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포장이나 소규격, 부담 없는 가격은 물론이고 음식 쓰레기도 남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해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와 구성, 재구매 기간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또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 경제 개념을 적용해서 정기 구매가 필요한 쌀이라든가 김치, 반찬류 등을 식구수에 맞춰 패키징해서 월 단위나 주 단위로 제공하는 형태도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환경 친화입니다.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비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보여온 추세이기는 합니다. 신선식품의 온라인 구매 증가로 냉매나 보냉백, 또 박스, 충전재 등 생활 폐기물과 배달음식 증가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객의 착한 소비, 또 가치 소비, 친환경 소비에 대한 욕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이어도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 상품을 고객은 원하고 있습니다. 본질인 상품도 유기농 친환경 상품을 더 원합니다만은 소비의 과정 역시 환경을 고려해야만 생산자도 또 그리고 고객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지구도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설득력 있는 상세 정보입니다. 실물을 보지 않고 온라인 쇼핑에서의 정확한 상세 정보는 구매 전환의 지름길입니다. 상품 이미지는 실물처럼 깔끔하고 고품질이어야 하고요. 과도한 배경과 조잡한 텍스트는 오히려 상품 선택에 방해가 됩니다. 쇼핑몰 내의 검색 엔진은 당연히 검색이 용이하도록 간결한 상품명이 필요하고요. 구역이나 혜택, 배송 등 고객이 알고 싶은 구매 정보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동영상 트렌드에 맞춰서 상품 언박싱이나 또 레시피 동영상 등 부가적인 콘텐츠를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생산자의 스토리가 상세 정보에 잘 드러나 있을 때 고객에게 더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배하게 된 이유나 산지 사진, 경장 모습보다 디테일한 콘텐츠가 담겨질수록 고객은 더 믿고 구매에 동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전략은 프로모션입니다. 쇼핑몰에서 가장 방문이 많은 특가 코너에 노출하고 할인 쿠폰으로 최적 가격까지 만든다면 당연히 판매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가 기획전이나 할인 프로모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상품을 메인에 노출하고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구매 경험을 일으킴으로써 단골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가 코너에 노출이 되려면 좋은 콘텐츠 제작이 필수입니다. 전자상거래에 취약한 생산자분들의 지원을 위하여 우리 우체국 쇼핑에서 운영하고 있는 EC 지원센터에서는 무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메모해 두셨다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 농수산 생산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예산 투입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입점한 쇼핑몰에서 프로모션 행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언택트 소비 시대에
농수산물 생산자분들의 온라인 전략에 대해 5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우체국 쇼핑을 34년간 운영해 오면서 올해처럼 전 국민이 특히 농수산물 생산자분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되짚어 보게 됩니다. 단기간의 유행으로 끝나기를 소원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라고 조심스레 말씀들 하시고 계십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 패턴과 트렌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빠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때입니다. 긴 호흡도 필요합니다. 국민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좋은 먹거리 생산에 애쓰시는 농수산물 생산자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체국 쇼핑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영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는 성장하는 반면에 외식 시장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태희 교수님을 모시고 외식 시장의 재편 방향 그리고 올해의 변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김태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식 시장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치, 경제, 교육, 환경 거의 모든 분야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본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개의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듣고 계신 단어일 텐데요. 그중에 하나는 위기라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뉴 노멀입니다. 뉴 노멀은 새로운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강연은 이 2 단어가 외식업계에 가져온 변화와 의미를 생각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식업계 대응 전략 5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기의 외식업, 과거를 돌아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번이라도 호황일 때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2002년 사스부터 금융위기, 신종플루, 메르스, 2018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창업과 폐업의 연속이었고 폐업의 원인은 늘 경기 탓, 환경 탓으로 돌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외식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고 또 한 번의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그동안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때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위기는 몇몇 국가에 제한된 지역적 문제였다면 코로나19는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자율적 소비가 유지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코로나 위기는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식당에서의 모든 대면 거래가 중단되고 경제 활동이 멈춰서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과거 위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위기로서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을 통해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 위기는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잘 살아남느냐 또는 잘 버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외식업계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업계 차원에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수요가 급감하면서 폐업 점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이 몰락하면서 외식 시장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 시장이나 HMR 시장, 비대면 서비스, 기술 기반 서비스 등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시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코로나 전부터 예측되었던 외식 트렌드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식 산업 측면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출혈 경쟁, 과당 경쟁이
심했던 외식 시장의 재편과 새로운 시장의 빠른 확대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우리는 과거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뉴 노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생활이 새로운 표준이 되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변화는 곧 기회이자 차원이 다른 경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온 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업종과 업태가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 노멀 시대 외식업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에 5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업의 본질과 고객 만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업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외식업의 성공과 실패는 외부 요인보다 여러분들이 제공한 음식과 서비스의 품질이 먼저 결정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결정적인 원인이라면 모든 음식점이 다 장사가 안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줄 서는 음식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외식업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뻔한 얘기지만 외식업 성공은 고객 만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객 만족은 충성 고객을 만들고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만족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품질 서비스란 고객의 기대 수준을 늘 뛰어넘는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는다면 제가 아래에 적어놓은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점포는 고객이 갈 때마다 늘 새롭고 특별하고 뻔하지 않고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어디에도 똑같은 서비스를 찾을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만약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고품질 서비스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 품질이 외식 사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식 기업들은 생산성을 계산할 때 항상 자신들이 투입한 비용 대비 매출이나 이익만을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점포 운영이 힘들어지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수정을 하시나요? 인건비나 식재료비를 먼저 줄이려고 하시죠. 하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 계산 방식은 기존의 생산성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고객 관점에서의 생산성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생산성을 높여주면 기업의 생산성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며 고객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서비스 가치나 가성비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서비스 품질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관리가 외식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배달 외식 수요나 아니면 가정식, 집밥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달, 테이크아웃, HMR, 밀키트, 도시락, 반찬 시장, 야식 시장 등 여러분들 다양한 시장들을 주목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외식 서비스 상품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코로나로 인한 탈글로벌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로컬 식재료 소싱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각국의 탈세계화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으며 전 세계 식량 공급망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 중에 우리 땅에서 생산된 우리 먹거리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식량 자급률은 올해 45.4%로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 감염병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글로벌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식 사업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로컬 푸드 시스템 구축은 여러분들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된 온택트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필수이자 외식업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 혁신이 아닌 사업 모델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혁신, 다른 말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의 최적화된 운영 시스템으로 고객 관리 및 고객 경험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많은 대형 커피 전문점들이 모두 힘들어서 폐업하고 있을 때 스타벅스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매년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매출액이 1조 8,700억 원으로 지난해 국내 외식 분야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성공 요인은 2008년도 업장이 많이 어려웠었을 때 하워드 슐츠 회장이 CEO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추진했던 첫 번째 사업이 디지털 혁신의 과정이었고 이 성과가 지금의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발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불 충전 카드나 스타벅스 카드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의 기다림을 제거한 사이렌 오더. 그리고 2018년에는 차량 번호로 자동 결제를 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주문 결제를 편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커스터마이즈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 모든 문제를 이 디지털로 풀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지금은 스스로를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닌 IT 기업이라고 말할 만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앞으로의 기술 환경의 변화를 주목하며 키오스크 주문 결제나 로봇과 드론 서비스, AI 셰프 등 기술 기반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도미노 피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미노 피자의 주가 상승률이 애플이나 아마존보다 높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오프라인과 디지털의 강점을 결합해 IT 기업 버금가는 주문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미노 피자가 개발한 피자 주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스마트워치, 자동차, AI 스피커 등 포함해서 36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의 사업 모델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지금의 도미노 피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들 레스토랑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중요한 것, 기술은 처음에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재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외식 시장을 흔들어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외식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객은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외식 시장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 하나는 이 식생활의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소비자들이 잃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옛날보다도 과거보다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처럼 넘쳐나는 가공식품과 HMR, 그다음에 배달 음식, 밀키트 등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포기하면서 식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작 식재료, 음식, 요리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요리하는 즐거움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다양한 맛, 고유한 음식 문화 등에 대한 무지한 음식 문맹자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음식 시민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승구 교수님을 모시고 세 분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동국대학교 식품산업학과 권승구 교수님을 모시고 세 분의 발표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권승구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 대한민국 식품대전 컨퍼런스의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발표를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세 분을 소개한 후에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 왼쪽에 있는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그 식품 산업에 있어가지고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님이십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온라인 시장에 있어가지고 우체국 쇼핑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우체국 쇼핑의 방형수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외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경희대학교 김태희 교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세 분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편의상 한 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분이 보완을 해주셔도 관계는 없고요. 편의상 순서대로 옆에 있는 분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석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산지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못하니까 학교 급식이라는 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응 방안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교수님 나름대로 앞으로 이 학교 급식 문제를 어떻게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학교 급식 문제가 아마 코로나 때 굉장히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학교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좀 대응 전략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모든 이런 그 식품 쪽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런 학교 급식만 납품하는 이런 분들도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했을 때 온라인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미리 좀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면은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아무래도 HMR, 가정간편식 같은 경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산지에서 특히 그 산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가정간편식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APC가 가정간편식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도 좀 갖춰놓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APC가 기존의 도매시장, 소매시장의 유통 경로를 고집하기보다는 APC가 새로운 이런 온라인 중심의 소비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쪽에서의 어떤 센터로서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농식품부 또는 정부에서 이 산지조직화라는 이름으로 APC 기능을 이제 확대해 왔는데 온라인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러한 어떤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금 현재 산지 농민들을 대표하고 산지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지 유통에 대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APC 기능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온라인 시장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소비지 시장하고 산지 시장하고 너무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APC 기능이 어떤 점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APC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오프라인 대량 유통 체계에 좀 맞춰져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소비 시장 같은 경우는 소량 시장을 넘어가서 지금으로서는 솔루션, 즉 가정간편식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산지 조직화 그리고 도매시장,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시장 또 소매시장이 불일치합니다.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PC가 향후에 좀 전환해 나갈 때는 소매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즉 소비자의 식품 소비 패턴과 이 패턴에 맞는 소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자세히 연구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소포장을 주로 많이 과거에는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소포장이 아니라 간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PC가 단독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APC가 연결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소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APC들이 연결을 해서 좀 대응을 하는, 또 가공,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로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소비지 시장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산지하고 도매 유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도매 시장이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측면이 이제 단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하는 APC 기능의 강화와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소비지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방형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뭐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체국 쇼핑 시장 또 다른 어떤 온라인 쇼핑 시장과 더불어서 아주 크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구매자들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우체국 쇼핑은 사실은 기존에는 뭐 설 상품이라든가 또 추석 상품 등 전통적으로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50, 60대의 그 중장년층의 고객이 증가를 눈에 띄게 하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50, 60대 장년층 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다니면서 구매하는 고객, 내지는 온라인 이용의 서툰 고객, 뭐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했었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사실은 우리 우체국 쇼핑의 구매 단가가 한 2만 원 정도의 저단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0, 60대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안정도되어 있고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구매 단가도 우리 전체 구매 단가 2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3만 원 정도 이상의 구매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식품, 뭐 홍삼이라든가 또 건강즙, 뭐 이런 것에서 특별히 구매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우체국 쇼핑 사례를 볼 때 우리 생산자분들이나 또 판매자분들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이나 또 상품 선정 이런 것들로 시장을 공략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를 유지하던 것이 여기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미해서 그 폭이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죠. 네, 연령대별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고요. 그러면은 우체국 쇼핑에서 그 전체 그 판매 물량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저희는 사실은 우체국 쇼핑은 식품몰입니다. 그래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상품별로 보면 기존에는 뭐 김 이런 것들 이 저가의 상품이 주류를 이뤘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식품 위주의 식품들이 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혼밥이나 또 그 간편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간편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 가공 식품 중에서 네네.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는 사실은 우체국 쇼핑은 지금 뭐 새벽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선식품의 비중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저희는 뭐 주말엔 뭐 먹지 뭐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어쨌든 고객들의 신선식품 그 구매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뭐 한 20%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또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아마 뭐 2, 3년 이내에는 아마 한 4, 50% 정도로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외식 전문가로서 명성이 있는 우리 경희대학교 김태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사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식품 분야에서 외식 부분에서 가장 큰 어떤 그 타격을 입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외식 업체의 특징이 영세하다, 규모가 작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식 전문가로서 좀 이 외식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힘도 좀 실어드리고 그리고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외식업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대면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시는 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강의했던 내용들에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음식업의 업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오픈해 놓으면 그냥 거저 손님들이 와주시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는 비즈니스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경쟁이 심합니다. 다른 타 나라에 비해서 식당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인구 한 명당 우리가 식당 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굉장히 과잉 아니면 그래서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 것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점포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외식업의 길로 들어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런 위기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가장 핵심 상품은 음식과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기타 분위기가 좋고 이런 식당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식당의 기본 그 판매 상품, 핵심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 우리가 고객들이 진짜 다시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감동하는 서비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메뉴도 좀 요즘 스타일에 맞게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은 음식을 먹을 때 기본 예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음식 사진도 찍고 올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음식 하나를 내더라도 정성스럽게 예쁘게 내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친절한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작은 부분에서 배려해주고 했을 때 감동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외식업은 사실 점포 단위로 봤을 때 점포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경영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잘 되는 것은 경영주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 걱정만 하시고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말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고객을 다시 오게끔 만들 수 있을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잘 되는 식당들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탐구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또 내 점포를 또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사실 드렸는데 우리 김태희 교수님 아주 간단하게 또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외식 업체라는 것이 그동안 보면은 양을 중심으로 하던 시대에서 품질과 맛, 가격의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는 오감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태희 교수님 말씀처럼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쉽게 극복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어차피 소비 시장은 변하고 소비자 트렌드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힘드시더라도
그것이 바로 외식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제가 더 되겠습니까? 덧붙인다면 사실 아까 다른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고 배달이나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흐름, 이 변화가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란 생각이 들고 요즘은 아주 고급 식당들도 테이크아웃도 되고 배달도 되고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고객의 니즈, 고객이 원하는 곳이라면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양한 매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널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시고 상품을 준비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상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큰 규모의 기업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대응 방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소비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계층들 또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이 신선식품 분야하고 지금 말씀하신 영세 그 외식 업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또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 대한 어떤 공급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 온라인이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지금 세 분 발표를 들은 결과 한 2010년도 내외로 보면 되겠죠. 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요. 2010년도 이후에 온라인 시장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었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다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그것이 좀 더 증가한 어떤 그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의 전망에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성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분 교수님들 말씀처럼 앞으로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발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합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